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8차시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수업 좀 재밌게 해달라고 하시던 분이 아쉽다고. 물리가 좀 네. 이렇게 물렸어. 네. 이제 물릴 때가 됐죠. 네. 물리기 전에 끝낼게요. 네. 네. 더 물리기 전에. 네. 네. 48차시 여기서 이제 온라인 진도는 끝이고요. 이 뒷부분 이중성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이미 나갔거나 나갈 예정입니다. 이중성. 네. 이중성이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할 얘기 진짜 해주세요. 많네. 이중성. 파동의 이중성. 썰 풀기 좋은데. 그러니까 끝나고 해주세요. 저기 영도 나오고. 이거 모르겠지 하기 좋은데. 네, 파동의 간섭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이게 참 어렵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운데 할 수도 있는데 문제 푸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오늘 말미에는 문제 한 문제 이렇게 같이 풀겠습니다. 보강 간섭 같은 그 방향으로 이렇게 진폭이 오면 더해진다. 네. 네. 올라가죠. 같이. 네, 반대 방향 진폭이 오면 같이 볼록이랑 내려가죠. 원목이랑 네. 만나면 상쇄, 빼기가 된다. 그렇죠. 빼기가. 네. 그런 걸 이제 중첩의 원리라고 하죠. 네. 근데 중첩이 돼도 지나가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맞아요. 독립성이라고 하죠.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뭐 팔을 합칠 수 있는 곳은 합치려면 어느 한 장소에서만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거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합해진 팔을 합성파라고 하죠. 네. 그 합성파는 어떤 정해진 위치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제 그걸 이제 어디에 사용하는가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요즘 뭐 요즘 핫한 사실 기술이죠. 네, 그럼요. 노이즈 이거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어. 영어로 쓰려다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썼어요. 노이즈 네. 캔슬링. 네. 네. 소음 제거 기술입니다. 스펠링을 모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노이즈 캔슬링 요즘 뭐 웬만한 그 이어폰이나 헤드셋이나 이런 비싼 거면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웬만한 거에 다 있어요? 웬만한 거는 요즘 뭐 그런가요? 웬만한 비싼 건 다. 뭐 몇만 원짜리는 없는데 그래도 한 뭐 10만 원 가까이 가면 거의 다 이제 장착돼서 나옵니다. 원래 네. 전 작년에 샀더니 10만 원짜리도 없어요. 요즘에는 네, 웬만하면은 좀 10만 원만 넘어가면 중가 정도만 돼도 이제 장착이 가능할 만큼 많이 이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원래 이게 되게 비싼 기술이거든요. 노이즈 캔슬링이. 원래 이제 군사용으로 처음에 이제 이용이 됐습니다. 헬기에 군대가 시끄러우니까. 특히 이게 맞습니다. 군대 시끄럽죠. 네. 헬기 안이 이제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조종사가 둘이 타는데 또는 뭐 조종사끼리뿐만 아니더라도 관제탑이랑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엔진 바로 밑에 타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죠.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뭐라고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헤드셋의 소리를 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소리를 없애는 기술로 노이즈 캔슬링. 그래서 그 헬기 이 조종사들이 쓰는 이 헬멧에 처음 이렇게 이용이 됐습니다. 상용이 됐습니다. 상용? 네, 헬기에는 상용이 된 거죠. 상용 군용이죠. 네. 상용이 아니고. 네. 항상 사용됐다. 네.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소음이 들어옵니다. 네. 이제 그 헤드셋 바깥쪽에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바깥쪽 소음 이런 상태구나를 듣고 같은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귀에다가. 근데 방향은 반대로. 예를 들어서 공기가 압축 팽창으로 온다면 얘는 팽창 압축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귀가 듣기에는 뭐 진폭이 이제 상쇄돼서 안 들리네. 귀에 있는 고막에 있는 지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도록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세팅을 하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반박자 늦게 보내는 그런 비슷한 건가요? 그건 이제 소리가 울리겠죠. 네. 같은 타이밍에 네, 네. 그냥 반박자 네. 반박자. 반박자면 이제 아닌가? 두 번 울리는 거고 네. 네. 메아리가 되는 거죠. 같은 타이밍에 들려야 돼요. 네. 같은 타이밍인데 이제 볼록이 온다면 이제 오목을 틀어주는 거죠. 파형만 반대로. 네.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음이 이 정도로 줄어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또 뭐 장소를 바꾸면 고막이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위치가. 네. 고막의 위치가 현저하게 다르다면 그러기 드물겠지만 이제 상쇄가 좀 잘 안 될 수 있겠죠. 세팅이 좀 다르니까.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네요. 저도. 요즘 자동차에는 좀 고급 차에는 운전자 고막 위치에다가 엔진 소리나 바깥 소음이 잘 안 들리게 노이즈 캔슬링을 틀어줍니다. 틀어줍니다. 그래서 저게 고개가 왔다 갔다 거릴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그럼 어느 위치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주로 이제 운전자의 머리가 위치한 곳에 이제 보통 이제 상수가 일어나게 세팅을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소음을 완벽하게 줄이는 것은 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줄이는 건 아니고 또 이 노이즈 캔슬링은 규칙적인 소리에 좀 더 잘 적용이 됩니다. 그 엔진 소리에 특히 잘 적용할 수 있죠. 네. GSM 차에 저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고급차잖아요. 없습니다. 요 다음 버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도 1년 이게- 차이로 구형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네.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고급차를 네, 타시는. 그러니까요. 뭐 제 차는 아니지만 가족차. 파동의 간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또 하나 이제 저번 시간에 악기에 주로 정상파가 쓰인다고 했어요. 정상파가 이제 가는 파 오는 파가 네. 보강 간섭도 일으키고 상쇄 간섭도 일으키고 보강 상쇄 일으키니까 이게 볼록 점 해서 이제 배 마디가 생기는 거겠죠. 네네. 네. 이제 악기에선 보통 대부분 정상파가 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의 진폭을 크게 만드는 게 이제 소리가 잘 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왠지 그 되게 크고 막 맞아요. 울리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나요. 우리가 웬만큼의 에너지를 들여서 내는 소리보다 악기는 소리가 더 잘 납니다. 네. 정상파가 만들어지니까. 정상파가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만들어져요. 이게 현악기라면 줄이 있으니까 양쪽이 매여 있겠죠. 양쪽은 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줄이 많이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앙에 배가 오겠죠. 물론 빨리 흔들면 요런 배가 여러 개가 될 수도. 배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한 개만 있는 배를 이용을 하는 게 악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만들 수 있는 정상파 파장의 길이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이 길이의 2배만큼이 이 원래 파의 길이겠다. 볼록, 오목 이게 이제 파장 길이잖아요. 네. 원래 파장 길이는 요만큼이었겠다를 예측을 할 수 있죠. 이런 양쪽이 뚫려 있는 펜플룻 맞나요? 펜파이프 뭐 이런 악기는 양쪽이 뚫려 있는 악기는 열려 있는 그 입구 관의 입구에서는 공기가 제일 잘 진동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입구 부분이니까 야 조금씩만 당겨 하면은 제일 많이 쑥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양쪽 끝에 배가 생깁니다. 그러려면 가운데 마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뭐 더 짧은 파장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저런 그 피리 같은 게 소리 내기가 어렵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게 이제 저걸 맞춰서 저런 이제 공명을 맞춰서 불러줘야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공명이 잘 안 일어나면 바람 새는 소리만 나죠. 네. 그 리코더도 처음 불 땐 잘 소리 안 나잖아요. 음. 약간 투 뭐 이렇게 단소도 그렇고 단소가 특히 어렵죠. 리코더는 쉽죠. 저는 네, 리코더 하루 종일 연습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식인데 한 가지 더 있긴 합니다. 리코더 같은 경우는 같은 걸 잡고서 세게 불면 되게 높은 소리 나고. 맞아요. 삐 소리 그 다음 네. 소리가 나요. 한 옥타브 더 높게. 그 진동수가 2배가 됩니다. 맞아. 그게 그 배를 배가 더 이제 중간에 생기는 마디가 더 많아지는 마디가 정상파가 많아지는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요런 이제 악기에 따라서 현악기면 양쪽 끝이 마디인 그리고 양쪽 끝이 뚫려 있는 거면 펜플룻 같은 거면 양쪽 끝이 배가 되는 정상파. 네. 그리고 한쪽 끝이 막혀 있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악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콜라 병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후 불면은 둥 소리 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 각도 잘 조절하면 소리가 크게 나요. 네. 그 상황일 때 이렇게 정상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맨 끝에 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닫혀 있어서 공기가 진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마디가 돼요. 네, 그래서 마디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입구는 배가 되고 막힌 끝은 마디가 되는 이런 정상파가 만들어집니다.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거 되게 집중적으로 배웠는데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막 물론 배우긴 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 막 집중적으로 막 이거 막 아까 지금 보니까 저걸 길게 해주면은 이게 좀 느려지고 그러네요. 그렇죠. 긴 줄일수록 좀 파장이 이 줄의 파장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줄에 전달될 수 있는 파동의 속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진동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낮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소리가. 그래서 나지는구나. 저기 지금 요 그림만 보면 몰랐는데 아까 움직이는 그림 보니까 그걸 그렇죠. 좀 알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이제 같은 조건이라면 긴 줄이 짧은 줄보다 더 천천히 진동할 것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거 물리를 하면 이렇게 음악도 잘할 수 있네. 아 그럼요. 네. 음악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은 조건이라면 좀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네. 음악을. 물리가 좋군요 이렇게. 파동의 간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또 하나, 얇은 막 간섭.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자연에서 정말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깜짝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얇은 막 간섭이라는 건데요. 네. 이게 워낙 아름답고 그 좋은 사례라 이렇게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얇은 막 간섭이라고. 물 위에 기름 둥둥 떠 있으면 딱 바로 알아챌 수 있죠. 네. 무지개 색깔 막. 뭔가 기분 나빠 보이는 몸에 나빠 보이는 그런 무늬가 생기죠. 음. 무지개 빛깔에 빨간 옷을 나 반한. 예쁜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 네. 예쁘다고 몸에 안 좋아하니까. 뭐 그렇다고 뭐 네.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여기 바닥에 그 기름 떠다니는 게 적은데 옛날에 되게 많았던. 맞아요. 맞아. 나 어릴 때 왜 그러지? 왜 그랬지? 아 그러네요. 그때는 그 차들이 이렇게 뭐 기계가 좀 이렇게 틈이 있고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 안 좋으니까 막 그 좀 기름을 줄줄 세고 지금도 다녔다. 좀 약간 그 후진국에 가면 저개발국 네네네. 도상국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죄송합니다. 네. 후진국이라는 이런 옛날 용어를 네. 아직 발전이 조금 더딘 나라에 가보면 배기가스가 그렇게 시커매요. 막 또 기름도 좀 줄줄 새는 느낌이고 막 저 연비 나오나 저게 이런 생각이 드는 뭐 아무튼 네 그리고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 그랬죠. 네 좀 이렇게 셌을 것 같아요. 길바닥에 좀 기름이 좀 많았던 것 네, 같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눗방울 같은 것만 봐도 네. 빨간색 반복 막 생겨요. 왜 생기는가? 얇은 막이라서 생기는 건데 이 막의 첫 번째 표면에 딱 빛이 닿았을 때 반사가 처음에 반사도 일어나고 굴절도 일어나죠. 투과도 네. 일어나죠. 일부 반사가 돼요. 그죠? 네. 또 막에 들어가서 공기를 만날 때도 조금 반사가 일어나요. 네. 걔가 이제 나오면서 막이 워낙 처음에 얇으니까 빛의 파동이 네. 그게 되는구나. 거시기 됩니다. 네. 간섭이 되는 거시기가 됩니다. 네. 처음 반사된 애랑 들어갔다가 나온 애랑 서로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얇은 막이니까 이 경로의 차이가 약간 생기겠죠. 네. 이 약간의 얇은 막이니까 이 약간의 경로 차이가 빛의 파장의 길이 언저리라서 어떤 빛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색깔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게 각도에 따라서 경로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색깔마다 약간 각도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예. 이 색깔마다 파장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어느 각도로 어떤 경로 차이를 만드냐에 따라서 이번엔 빨간색이 보강 간섭을 일으키고 어떨 땐 파란색이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빨간색 보였다가 파란색 보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비눗방울을 세로로 본 거예요. 단면을 잘라 본 거예요. 그러면 아래가 더 두꺼워요. 중력 때문에. 네, 비눗방울 이제 불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 직전입니다. 그걸 이제 세로로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렇게 아래가 더 두꺼운 막이 형성돼 있어요. 이럴 때 보통 아래쪽이 더 촘촘한 무늬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요. 익숙하죠? 어디서 본 것 같죠? 네네. 이런 식으로 형성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쪽에서는 이제 곡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파장의 이제 경로 차이가 서서히 길어집니다. 나중에는 곡률이 커져서 쑥 커지니까 이 경로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경로의 차이가 빨리 늘어나죠. 그래서 어떤 각도냐에 따라서 이번에는 파란색이 보강 간섭을 일으켰네요. 네. 여기서는 빨간색이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빨간색이 더 많네요.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하는 애들이 이제 번갈아 나타나니까 그래서 말전섭하는 보강 번갈아. 간섭을 일으키는 애들 네. 위주의 색깔이 나타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파장의 길이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로 차이 이런 걸 상쇄 알면 간섭 일으키는 애들은 빠지고 그렇죠. 보강 간섭 일으키는 애들은 그렇죠. 더 세게 보이고 이래서 그렇죠. 색깔이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이걸 이제 뭐 이용하는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똥파리. 요것도 사실 이제 맞다, 똥파리. 얇은 막 간섭이랑 비슷한데 네. 요 파란 나비가 모르포나비라고 있어요. 이게 네. 대표적인 사례인데 파란 나비예요. 근데 파란 나비를 잡아서 와, 이 파란 나비 너무 예쁘다. 이 색소를 이용해야겠다 해서 잡아서
죽여서 이렇게 뭐 색소를 추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파란 색소가 없어요. 또는 날개를 만져서 이렇게 날개에서 가루를 떼본다? 파란색 가루는 없어요. 시커먼 가루뿐이에요. 어떻게 파란색이 나온 거지? 이건 파란 색소가 아니라 이런 눈부신 파란색을 만들려면 파란색을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안에 이런 얇은 층들이 있어서 층층마다 이렇게 반사돼서 올라오는데 경로 차이가 조금씩 생기죠. 네. 그 경로 차이 길이가 파란색 파장 길이가 이제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저 모르포납이 저거 과천과학관, 곤충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모르포납이 표본 전시돼 있는데 보면 그냥 파란색이 아니라 되게 오묘한 막 맞아요. 색깔이 각도에 따라 색깔이 약간 보라색이었다가 그렇죠. 파란색이 때려 바뀌는 그게 되게 그게 요런 이제 층마다 음. 이제 반사가 일어나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경로의 차이가 음. 반사돼서 나오는 경로의 차이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오묘하고 그러면서도 밝은 파란색이 나오죠. 네. 밝은 파란색이 나오는 건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백인들 눈이 그 홍채가 파란색이잖아요. 네. 근데 이 파란색이 사람 몸에 파란색이 없대. 맞아. 이게 그 간섭 때문에 그 맞습니다. 그런. 파란색 색소가 자연에서 보기 드물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파란색을 나타내는 것들은 보통 뭐 공작새라든지 풍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은 간섭을 이용합니다. 네. 특히 왜 파란색이 몸에서 파란색 소를 만들 이유가 별로 없나 봐요. 별로 없긴 하겠네요. 사실. 뭐 풍뎅이, 뭐 똥파리도 약간 그 반짝거리는 네. 그 아시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아름다운 이런 예. 파동의 간섭을 이용한 겁니다. 네. 비늘도 물고기 비늘도 약간 반짝반짝 네, 물고기 맞아요, 비늘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고 홀로그램도 음. 그 안에 아주 얇은 그런 층들이 있어서 들어갔다 나오는 빛, 더 들어갔다 나오는 빛들의 차이 때문에 이런 색깔이 나타납니다. 예제가 좀 어려워요. 오. 풀어보실 마음이 조금 드시나요? 아, 근데 저번 시간에 봤던 그건데요. 맞습니다. 이거 제가 삐삐삐삐삐 했던 거죠. 네. 삐 하면서 이렇게 제가 압축했다가 팽창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윙윙 이렇게 소리 났었죠. 네. 그걸 이제 진동수에 따라서 소리가 세게 나는 곳을 이제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간격이 6cm 간격이 나는구나. 아 그러면은 이렇게 정상파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 막았을 때 정상파 일어나고 여기 막았을 때 정상파 일어나고 여기 막았을 때 정상파 일어난다. 정상파 만들어질 때를 이제 공명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공명이 일어나면 소리가 크게 들리죠. 진동이 네. 커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파장 길이의 절반이 6cm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 실험에서는 8cm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 기억이 또 8cm 차이인 20cm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장 길이가 그러네요. 길어졌네요. 네. 네. 원래 12cm였죠. 네. 네. 두 번의 반복이 일어나야 되니까 12cm였던 게 16cm로 바뀌었구나. 네. 파장이 길어졌구나. 소리가 낮아졌겠다. 진동수가.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틀렸죠. 이건 맞죠. 네. 그리고 진동수의 비율을 구해라 그랬는데 파장 파장- 역수 그렇죠. 파장의 네. 길이랑 이제 반비례하니까 네, 반비례죠.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겠죠. 4대 3이네요. 3대 4일 리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파장 길이 비율이 이렇다는 거고 이게 역수가 될 겁니다. 문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9월 모의 수능 이제 2016년 9월 모의 수능에 나왔던 수능 문제가 요 정도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더 어렵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걸로 갑자기- 일단 갑자기 어려운- 약하시려고 일단 예. 쉬운 거 가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정도는 쉽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연습 문제를 지난주까지 갑자기 OX 같은 거 내더니 네. 갑자기 수능 문제- 그만큼 제가 걱정이 돼요. 이 친구들 이거 만만하게 봤다가 못 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서 오늘 정리 과제는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내봤습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못 풀 걸요 아마. 학생들 못 풀 거예요. 이런 거 쪽에서 그 네. 우리 제 그 유튜브에 올리면은 네. 질문 들어온단 말이야. 답이 뭐예요? 내가 대답해주기 어려워. 그래요? 답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네.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 아마 못 풀 겁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신성무에서 한 2명 풀 수 있을까요? 진짜요? 3명. 저랑 형무 쌤이랑 정선생 쌤. 선생님 포함해서. 못 풀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풀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물리에 이어서 화학도 오늘 진도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화학은 좀 아쉽네요. 아직 물리진 않아서. 밸런스를 위해서 제가 안 하시겠습니다. 네. 네. 이제 화학 이제 그 4단원에서 많은 걸 배웠었는데 산염기 배웠었고 네. 산화원 배웠죠. 산화수. 네, 산화원에 대한 그 산화수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따뜻하고 있죠. 이 학생이 이거 우리 많이 쓰는 거죠. 핫팩, 군대에서 한때 이제 필수품이죠. 군대 이제 한때가 아니고요. 한때가 아니고 이 친구들에게는 이제 네, 장차 장차 앞으로 네. 많이 쓸 네. 여전히 핫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이제 근무 나가면 몇 개씩 챙겨 놓아야 될 핫팩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겨울이 아니지 여름에 이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냉동도 있어요? 얼음팩이죠. 얼음팩. 뭐 냉찜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리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또 얼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죠. 차갑게 만들어주는 얼음팩 팍 터트려가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뭐 냉각캔 발명했다 뭐 이런 얘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냉각캔이요? 캔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냉각캔.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분명히 열이 방출되는, 그러니까 열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 열이 바뀐다는 건 어떤 얘기냐? 화학 반응이란 건 물질의 성질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은 반응 전 상태랑 반응 후의 상태랑 완전 다른 물질이겠죠. 네. 근데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분명히 얘가 에너지 달라졌다면 그만큼의 차이는 어디 갔느냐? 사라진 거냐? 이런 걸 텐데 그 사라진 게 아니라 보존이 돼. 자, 화학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에너지가 달라졌다면 그만큼의 차이가 뭐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이 열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화학 반응에서는 열이 항상 동반되는데 특히나 열을 주변으로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네.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얘기라서 네, 생명과학에서도 생명과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떠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물질 자체가 에너지가 높아진다고 해서 발열이 아니라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면, 그러니까 내가 따뜻함 느낀다면 그놈이 바로 열을 방출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로 바로 이거 휘발유나 액화석유가스 이렇게 연소하는 반응. 무슨 반응일까요? 연소 반응이에요. 그렇죠. 연소 반응인데 네. 열로 얘기하자면 발열 발열 반응이죠. 산화하는 반응.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달고나에 넣는 소다의 주성분인 탄산수 나트륨, 이게 소다죠. 네. 요 놈을 이제 가하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 발생한대요. 그래서 우리 달고나 먹을 때 저는 부풀어 오잖아요. 처음에 이제 설탕 녹였다가 이때는 별 색깔도 거의 약간 투명하면서 그때 이제 소다 넣으면 갑자기 부풀어 오르죠. 그럼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일까요? 발열 반응일까요? 흡열 반응. 이게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분명히 따뜻한데 라는 건데 따뜻한 건 밑에 연소 반응인 거고 그 열을 받아서 안에 있는 탄산수 나트륨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분해 반응은 대부분의 분해 반응은 보통 열이 필요하겠죠.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 분해 화학 결합을 탁 끊어야 되니까 어떠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니까 열 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산수 나트륨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 열을 줘야지 내가 끊을 텐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을 흡수해야 되겠죠. 탄산수 나트륨의 그 입장에서는 흡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의 주체가 누구냐를 잘 생각해 줘야 돼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그래서 그러면 나트륨만 남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탄산수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HCO3인데 이제 분해되면은 Na OH가 남나요? OH 아닙니다. OH 아니고요. 위험한 물 먹을 거리네. CO2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수산화트륨은 아니겠죠? 수산화트륨 아닙니다. 큰일 예. 났는데. 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달고나 먹은 사람들 어. 소식이 안 오고 있습니다. CO2만 나옵니다. CO2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NaOH는 아닙니다. 네. 예. 저걸 안 먹어도 난 빵 먹고 이러는데.
그리고 빵에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큰일 나요. 저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네. CO2 기체를 내는 거면 내려고 하는 거죠. 넣은 네.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체가 나오게 하려고 이걸 넣은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광합성이죠. 광합성은 흡열일까요, 발열일까요? 흡열이 예, 흡열. 그렇죠. 뭔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지 이게 반응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식물이 이 CO2랑 H2를 얘네들 포도당 만들 때 그 에너지를 이용한다라는 거니까 얘는 흡열이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 평소에 달리기 할 때 열심히 근데- 뛰게 되면 근데 여기 그 화학 교과서에는 이거 체내에서 지방이 연소된다고 이렇게 막 말해도 되니까 아, 연소입니까 이거? 화학으로 보면 연소입니다. 그래요? 화학으로 보자면 연소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아, 큰 구- 의미의 구분하지 연소는 않아요? 큰 의미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산소와 반응하는 건 다 연소라고 얘기를 해요. 어. 실제적으로. 네. 이 빛과 열을 내면 연소라고도 하겠지만 네. 큰 의미에서 보자면 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달리기 하면 엄청 세게 달리면 우리 되게 덥잖아요. 열이 막 나오죠. 네. 호흡이 빨라질수록 더 열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딱 봐도 발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발열 반응. 그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은 좀 더 이제 에너지적으로 보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 전의 물질과 반응 후의 생성 물질의 에너지를 비교하면 그 물질의 에너지를 주변으로 보냈으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열을 발을 주변으로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 자체 에너지는 낮아지는 거겠죠. 이거 아마 생명과학 시간에 상당히 그래프 많이 나오는 거 네, 알고 네.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뭐 간단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흡열 반응은 반대죠. 에너지를 내가 흡수한 거니까 나의 에너지는 높아지는 거니까 그 물질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쪽으로 네.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 없애야겠죠. 그만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없애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화학에서는요 이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을 자세하게 하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성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좀 볼 건데 고체 수산화 바륨인데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화 바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이니까 NH4NO3입니다. 자, 이 둘이 반응하면 신기하게도 주변에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다 나무판 놓고요. 물을 좀 뿌려놓은 다음에 이 삼각 플라스크에서 이 둘을 넣어서 반응시키면 얼어요. 네, 그래서 이게 드러내면 이 바닥에 있는 이 나무판이 들려 올려지겠죠. 영하까지 내려가는 네, 거예요. 영하까지 내려가는 거죠. 상당히 낮게 내려갑니다. 근데 이걸 해보고 싶었는데 이 할 때 NH3라는 암모니아 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차마 네. 시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서 여기 이제 방송실에서는 안 되겠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쉽게도 못하지만 나중에 뭐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보여주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찍어보시죠.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하시죠. 네. 실제로는 하기 쉽지 사실은- 않아요. 싫으시네. 싫은 게 아니라요. 이 물질이 없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아, 과학실에 없어. 없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아, 찾아봐서 뭐 네. 가능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 약품 재고는 급비 상황 아닌가요? 이거 오래 실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재고가 파악이 제일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러니까 방금 이거는 흡열 반응이겠죠. 네. 주변의 열을 주변에 지금 물이 있는 건데 그 물의 열을 흡수하니까 물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겠죠. 그럼 물의 에너지 낮아지니까 이제 얼음이 된 거고 물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건데요. NaOH라는 아까 얘기했던 NaOH 수산나트륨이 물에 녹으면요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물에 넣으면 따뜻해요, 되게. 따뜻하기보단 뜨거워질 정도로 약간 아주 많은 열을 발생하거든요. 2g 넣었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NaOH의 그 용해 반응이겠죠. 용해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친구들이 학교 왔었으면 실험해 봤을 텐데 아쉽게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한데도 이렇게 하나요? 이거는 합니다. 왜냐면 뭐 흘리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수산나트륨은 네.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그 화장품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폼 클렌징 비누잖아요. 비누 그렇죠. 만들려면 이제 비누화 반응하려면은 그 NaOH 필요하죠. 수산화 칼륨. KOH. 완전 독한 거. 네. 그 독한 거. 그 제일 위험한 거였어 그 공장에서. 음. 다른 하나도 화장품이니까 얼굴 바르니까 위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만 위험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물에 넣으면 진짜 열이 엄청 나더라고요. 엄청나죠, 맞아요, 완전 맞습니다. 진짜 뜨거워요. 그거 발라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비누가 되면 이제 바르면 되죠. 그 비누가 반응하는 되기 전에 네, 바르면 그렇죠. 큰일 나죠. 그렇습니다. 실수로 조금 더 넣으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계량해서 넣죠. 그리고 조금 그-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약간 네. 중화시키기 위한 작업도 하겠죠. 네, 맞아요. 중간 중간. 그래서 이제 뭐
그 화학 반응이라는 게 되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반응 전에는 완전 독한 물질인데도 반응 후에는 완전 우리 아무런 해가 없는 오히려 이로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참 화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인데 이거는 이글루 같은 옛날이 아니죠. 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글루 같은 데서 집 안쪽에다 벽에다가 얼음벽에다가 물을 뿌리면 따뜻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이유는 이제 물을 뿌리면 얼음에다 뿌리면은 물이 얼겠죠. 네. 그럼 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좀 더 높은 상태고 얘가 이제 얼음이 된다면 에너지가 좀 더 낮은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발산하는 열을 통해서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는, 따뜻함을 느끼는, 잘못 말했네요. 따뜻함을 느끼는 반응이고요. 얼음은 차가운 거니까. 그렇죠. 차가워지면 아니 거기다 아니, 물 근데- 뿌리면 더 추울 것 같은데. 근데 물이 그러니까 그 열을 얼음 쪽으로 뺏기는 게 아니라 주변 쪽으로도 공기 쪽으로도 나온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그쵸. 물이니까 얼음이 되면서 그 물질 자체 에너지가 낮아진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근데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 또 물을 뿌리잖아요, 우리 몸에다가. 근데 그럼 시원하잖아요, 맞죠? 바람 불면 그러면 얘가 이제 날아가면서 반대로 이제 물이 기화해요. 기화되면서, 그러니까 기체가 되면서 수증기죠. 수증기가 되면서 열을 발산한다는 거, 열을 흡수한다는 거죠. 주변의 열을 흡수해야지만 에너지가 높아지는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흡열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팔에 있는 겉에 있는 이 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는 거, 열을 뺏기는 게 시원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열량은 이제 화학에서는 그 열이 얼마큼인데라는 거 궁금해하거든요. 네. 그 열을 재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건 되냐? 해야죠. 현대 화학에서 그걸 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열이라는 놈을 잡아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100% 단열이 거의 없죠. 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적당한 이제 그 단열재를 사용해서 우리 대표적인 단열재가 뭐가 있죠? 스티로폼. 그렇습니다.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보통 많이 이용하고요. 좀 더 좋은 열량계 같은 경우는 뭐 진공도 이용하고 하긴 하지만 아무튼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열량계를 볼 건데요. 결국은 열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식만 알면 됩니다. 이 친구도 아마 알 텐데 Q는 CMT, 일명 시멘트라고 하죠. CM 델타 T를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비열이 있습니다. 이 C라는 게 비열이죠. 비열의 단위를 보면은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은 이제 열의 단위, 에너지의 단위죠. 그래서 열 에너지니까 열량의 단위로서, 열 에너지의 단위로서 줄을 쓰고요. 그래서 이 비열에다가 질량과 그리고 그 물질의 온도의 변화를 곱하면 줄 나오네요. 나오는 줄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람하고 약분 그람하고 되니까. 온도를 곱해버리니까. 맞습니다. 델타 T가 시간이랑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제 그 그래서는 물리에서는 시간이니까. 저도 T? 네. 보통 이제 라지 T로 쓰는데 네. 보통 라지 T는 이제 절대 온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여기서 이제 스몰 T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거 시멘트 기억하시고요. 보통 오른쪽에 이게 단열계 그 열량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되게 허접하게 생겼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이거 오차가 많아요. 이런 그 보온병이 더 낫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나름 뭐 진공 뭐 공기가 있나? 근데 뭐 어쨌든 이것도 뭐 비슷하게 둘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면 용액 안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쓰고요. 용액 안이 아니라 어떠한 연소 반응이라든지 어떠한 용기 안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면 그 용기 안에서 반응만 일어나게 하고요. 엄청 좋은 열량계를 이제 사용해서 분명히 이제 이 물질이 열을 주변으로 발산할 건데 그 물질 자체, 이 열량계 자체도 그 열을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이 열량계가 흡수하는 그 열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열까지 더해가지고 열량계가 변하는 온도까지. 그렇죠. 그 열량계가 얻은 그 열까지 재가지고 구해가지고 좀 더 좋은 열량계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까지는 안 합니다. 어쨌든 이 용액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수산화투륨 물에 녹인다라든지 그럴 때 이런 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오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재기 쉽지가 않다. 그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열량을 재는 이 식을 가지고 열량을 재는 걸 여름에 연습하면 되겠고요. 이거 연습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어떻게 열량 잴 수 있을까? Q는 CMT 구하면 되거든요. 이용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Q는
아 그렇죠. 이거는 화학도 이거 다루는지 몰랐네요. 이 다르지. 물리에서는 오히려 더 연력학이라고 해서 네, 연력학이 더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네. 근데 우린 역학은 관심 없어요. 일하는 거 관심 없고 그냥 에너지만 궁금한 그래요. 거예요. 화학에서는. 그래서 Q는 CM 델타 T인데 이 C라는 놈이 비열이잖아요. 비열을 4라고 줬습니다. 네. 4줄 퍼 그람 도시 곱하기 네. 이 질량을 곱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되는 거죠. 물 100g을 곱해야 돼. 저 2g 뭐지? 어떻게 곱해야 되지? 하는데 방금 용액의 비열이잖아요. 네, 용액이니까. 그렇죠. 102 용액의 질량 곱해야 됩니다. 네, 102. 그렇습니다. 102g 곱하기 온도가 10도 올라갔으니까 네. 델타 T가 10이겠죠. 10도씨 하면은 이제 열량이 나오겠죠. 네. 줄의 단위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가 가끔 나온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은 다 끝났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알아두시고요. 예, 1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그럼 1년치 강의가 네, 지금까지 48회분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중간 중간중간 오프라인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또 생명과학도 제일 중요한 그 사람의 유전을 알렸어. 오프라인으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따로 개별적으로 올리실 생각 있으신 거 아닙니까? 예, 한번 모이죠 그럼. 네. 예, 우리 모여야지. 그런가요? 한번 해야지 우리. 괜히 말할 뻔했네요. 저기 온라인으로 이 수업을 듣고 너무 이제 듣고 싶으신 분은 이제 실강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구독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구독하면 그 제가. 과학 아는 그 네. 행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아는 행님. 아는 행님, 네, 아는 행님. 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쁘네요. 네, 귀엽죠. 오늘 귀여운 분위기로. 어. 네, 제가 지금 그 곰친구를 좀 가리고 있나요? 네 조금 가리고 있어요. 예, 곰친구 뒤에 있어요. 곰이 잡아먹으려고 그냥 아유. 예 마늘 들고 그냥 뒤에 네. 예 있습니다. 귀여운 분위기로 좀 해봤어요. 제가 요새 이런 이제 그 디자인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을 이제 여러 개 가입해갖고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썸네일 같은 걸로도 되게 좋고. 네네. 그래서 제가 썸네일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게임인 줄 알고 클릭할 것 같아요. 네, 재밌죠. 자, 오늘은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생명과학 정말 생명과학 그 교과의 마지막 단원의 진짜 마지막 소단원 마지막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예요?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안타깝죠. 아쉽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태계와 상호작용 단원을 쭉 배웠고요. 뭐 그래서 우리가 그 생태계 그 환경과 생물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생물끼리의 상호작용 이런 거 쭉 배우고 그렇죠. 그리고 뭐 물질수나 에너지 흐름 이런 거 배우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생물 다양성. 결국에는 뭐 어떤 얘기로 귀결될지는 다 이제 뻔하게 나오지만 또 제일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갈지는 아시죠? 약간 교훈적이네요. 네, 교훈적으로 끝날 것 같죠. 네. 예, 자연을 보호하자. 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 이런 네. 내용이죠. 자, 일단 먼저 좀 그래도 학문적인 내용이 좀 나와야 되죠.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자, 생물 다양성의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다 배웠고, 그래서 다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요새는 이제 생물 다양성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처음에 이제 가장 작은 단위부터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조금 크게는 이제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각각이 어떤 건지. 유전적 다양성은 이제 한 종 내에서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걸. 검은색도 있다. 네.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무당벌레. 같은 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은 종인가 봐요. 그리고 옆에 이제 조기에는 이제 다 바지락 조개입니다. 우리가 국 끓여 먹을 때 쓰는 바지락인데 이것도 모양이나 이런 색깔, 이런 크기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유전적으로 다양한 것, 같은 종내에서 유전자가 다양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종의 생물들이 한 군집을 무리를 이루어 살죠. 군집을 이루면 살죠. 그래서 그 군집에서 여러 종이 사는 것, 종이 다양한 것, 그걸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종 다양성은요, 의미가 이제 종이 많으면은 다양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군집이라고 군집 2가 있는데 여기 약간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는 ABCD 군집 1은 ABCD 종이 다 똑같아요, 숫자가. 군집 1은. 근데 군집 2는 지금 보면 A가 좀 많네요. A가 많고 BCD가 좀 적어요.
둘 다 네 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게 우리가 종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종다양성이 같은 걸까요? 아니면 한쪽이 높은 걸까요? 1번이 좀 1번이 더 높지 않은. 아,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약간 예. 춘추전국 시대 같은. 네. 그러니까요. 1번이 더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적은 종이 있으면요. 얘가 뭐 멸종될 그 지역에서 그 군집에서 밀려날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쪽수가 네. 그래서 다양하면서 종수가 종수가 다양하면서 또 균일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우리가 종다양성이 높은 걸 봅니다. 근데 그 사실 쪽수가 한 번이라도 어떤 변수로 인해서 한쪽이 우세해지면 말씀하신 대로 쪽수가 적으면 좀 불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종 다양성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죠. 근데 이제 종 분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또 많죠. 예. 종이 이제 뭐 밀려나서 적은 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종이 이제 좀 쪼개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수는 이제 계속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종수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뭐 대멸종이나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종수가 늘어났죠. 더 많은 종이 생겼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종다양성의 의미에서는 이 좀 더 균일한 게 더 종다양성이 높은 걸 봅니다. 그렇지, 군집산 같은 경우 아예 이제 두 종으로밖에 안 이루어졌으니까 얘는 좀 이제 밀려나겠죠. 군집 1이나 2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생태계 다양성. 그러니까 아예 이제 생태계가 그 삼림, 초원, 습지, 뭐 갯벌, 해양, 뭐 강,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큰 거죠. 큰 덩어리가 큰 거죠. 단위가 좀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이 생태계 다양성 왜 중요할까요? 생태계 다양성 우리가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왜 중요할까요? 이 게임도 보면 맵이 단순할수록 네. 한 가지 캐릭터가 사기 캐릭터가 돼버리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지잖아요. 좀 다양한 그 장애물도 있고 막 다양한 환경이 있어야 다양한 애들이 자기의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구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뭔가 한 가지를 먹고 산다면 만약에 그 한 가지 생물이 없어지면 나도 죽어야 되고 네. 나도 뭐 혹시나 뭐 내 위에 있는 뭐 포식자가 있다면 네. 다 한꺼번에 다 죽어버릴 것 같은데 네. 다양하게 있으면 얘도 먹고 쟤도 먹을 수 있고 네, 선택이 맞아요. 넓어지니까 일단 먹이가 다양해지네. 네, 뭐 약간 유연성이 더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예, 필삼이 또 굉장히 또 이 생명과학을 또 잘하시네요, 아주. 네. 그래 봤습니다. 종다양성 높은 애랑 종다양성 높은 생태계랑 낮은 생태계랑 비교해 볼 때 여기 만약 들쥐가 멸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쥐가 멸종하면 족제비랑 늑대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들쥐가 멸종해도 어때요? 뭐 다람쥐 먹으면 되고 족제비가 늑대는 토끼도 먹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생태계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네요. 환경 네, 네. 환경 다양성이 네, 그렇죠. 생물 다양성. 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이 종 다양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이게 그 유전적 다양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않고 유전적으로 굉장히 단순하다 이랬을 때는. 질병 하나 돌아오면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거 잘 알고 있죠. 질병 하나 돌으면 그냥 싹 전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질병 한두 가지 질병 정도로는 전멸하지 않는 거죠. 그 뭐 1917년에 그 독하다고 하던 스페인 독감이 막 전 세계를 돌아도 그래서 뭐 몇천만 명이 이제 그 독감으로 사망해도 예,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만화에 뭐 20세기 소년이라고 하는 그 일본 만화가 있었는데 재밌게 봤는데 굉장히 그 만화에도 이제 만화 내용이 뭐냐면은 막 바이러스를 미치광의 과학자가 바이러스를 개발해갖고 막 퍼뜨려 사람들 죽으라고. 근데도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래도 인류의 3%는 살아남는다. 아무리 독한 것 누군가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아니고 뭐 그래서 신세계를 건설하겠다 뭐 만화 내용은 이제 그런 망상을 가진 가지고 뭐 그런 이제 좀비 영화 보면은 뭔가 그래도 꼭 그러니까 뭔가 면역력 갖고 있는 여자애라든지 맞아요. 있잖아요. 소녀예요. 소녀 같은 거죠. 영화 나는 전설이다에서는 이 윌 스미스가 이제 그렇죠, 맞아요. 안 걸리잖아요. 소녀가 아니네요. 네. 그건 아닌 경우도 있네요. 네. 이 소녀는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문화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생태계 다양성도 이제 또 중요한 게 생태계 다양성도 신기한 게 저는 이제 사막 같은 경우는 종 다양성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몇 종류 안 살죠. 생물 그 개체도 적고. 네. 근데 이제 사막
북이나 이런 툰드라 같은 남극 같은 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계 다양성. 예. 왜냐면 사막에만 적응한 애들이 거기가 사막이 숲으로 바뀌면은 걔들이 못 살아요. 물론 이제 물 싫어하는 애들 없지만 저도 계속 얘기해드리지만은 물 싫어하는 애들 없지만 거기 다른 애들 그 습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다른 애들한테 이제 밀린다는 거죠. 경쟁에서 밀린다는 거죠. 펭귄도 이제 남극이 없으면 펭귄이 번식할 데가 없는 거예요. 쥐나 뭐 이런 애들한테 알을 다 뺏기는 거죠. 이게 속박한 지역도 잘 지켜줘야 된다. 예, 그렇죠. 우리가 사막하면 사막화해서 굉장히 나쁜 걸로만 아는데 그런 생태계가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사막에만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생태계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고요. 이유는 그 생태적인 이유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인간이니까 인간이 또 필요해서 요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생물들이 이제 우리 식량 잔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작물을 우리가 주요 작물 하나만 먹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재배할 수 없게 돼 버린다. 기후 변화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오, 인터스텔라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터스텔라에서 그 어떤 미생물이 돌아갔고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 옥수수밖에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옥수수도 재배 못하게 돼서 그마저도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암울한 미래를 그리잖아요. 그런 실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량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식량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총균세라는 책 보시면은 그 가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포유류가 그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는 미리 멸종돼 버렸고 가축으로 삼지 못한 거예요. 그게 또 이제 문명 발전에 또 매우 큰 장애물이 됐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나 이런 게 돼지 이런 게 다 아시아 대륙에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그 가축화 됐잖아요. 자, 이거 뭐 식량뿐만 아니라 뭐 의약품, 뭐 푸른 곰팡이는 이제 페니실린, 그렇죠? 예, 그 자료라고 자료로 써 있네요. 예, 제가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습니다. 일부러 넣으신 거야. 나 일부러 넣으신 줄 알았어. 지워- 누르고 나오나 예. 보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클릭하고 싶은데요.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워야 되는데 저기 팔각향입니다. 팔각향. 예, 그 팔각이라고 저 중국 요리에 많이 들어가는 이 향신료인데요. 요거를 뭐 기생충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육각인데요? 육각인가요? 팔각인가? 네, 아니 뭐 이름이 팔각이에요. 7개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잘 보면 또 뭐 8개 있는 것도 있고. 네.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빨간 열매가 열린 게 이제 주목입니다. 주목. 주목. 예, 주목하세요. 주목?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기였었는데. 네. 예. 요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요 빨간 열매가 독성이 있는데 이 독성에서 이제 항암제를 텍솔이라고 하는 항암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만약 근데 이런 거 없이 만약에 어떤 얘들 멸종했었다. 우리가 이런 효능이 있다는 거 알기 전에 멸종했었다. 그러면 그 효능을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뭐 목화, 그렇죠? 우리 의복에도 목화나 이제 누에, 목화는 이제 면 만드는 거예요. 누에 고치는 이제 명주, 그렇죠? 비단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생물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거죠. 건축자재도 되고 관광도 되고 나무 같은 건 건축자재로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아파트에 사니까 시멘트만 생각하는데 건축자재로 나무도 많이 쓰거든요. 소나무가 저렇게 예, 소나무는 또 똑바로 자라는 게 가지만 잘 쳐주면 똑바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목재로 쓰기 좋아요. 그리고 느리게 자라는 대신 이게 나무 결이 그 단단해요. 단단하다고. 예. 네. 근데 요새는 다 이제 압축해서 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이 기술이 좋아져서. 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관광 자원, 돌고래 막 보러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그 화학 시간 2번째 시간에 이렇게 다 모든 걸 다 화학이 해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화학으로 이제 가공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생물이 기본이 돼야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뽑아서 이제 화학에서 가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존이 돼야 화학이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우리 필쌤이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도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사람을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게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원래는 맞아요. 생태계 자체로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지만 사실 이제 좀 사람들 설득하기에는 이게 더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지? 이런 게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우면서도 현실이네요. 네. 지금 막 기후도 이제 사람들이 뭐 자연 보호하자, 뭐 플라스틱 덜 쓰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에 막 기후가 막 이상하니까 그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급하게 진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한테 피해가 네. 진짜 오는 것 같으니까 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예. 또 우리가 뭐 사람의 이제 선의를 그 중요시하고 사람이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도덕심 이런 것들이 호소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익에 호소하는 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네. 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을 좀 파악해야죠. 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다 사람이 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서식지 파괴, 남획, 외래종 도입, 그러네. 환경 오염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뭐 가끔 물론 대멸종이 자연적으로 있긴 했지만은 그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의 원인이 되니까 좀 안타깝죠. 그렇죠? 자, 서식지 파괴. 그 서식지 파괴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서식지를 이제 그냥 밀어버리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 단편화라고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편화. 이게 이렇게 숲이 이렇게 있으면은 숲에다가 이제 철도랑 도로를 내는 거예요. 철도랑 도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얼마 안 했잖아요. 이 넓은 숲에서 조금밖에 차지 안 했잖아요. 근데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왜냐면은 이게 그 숲이 가장자리 효과라고 해서요. 요 가장자리 그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가장자리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가장자리에 살 수 있는 생물하고 이 깊은 숲에 살 수 있는 생물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 깊은 숲에만 살 수 있는 애가 밖으로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나눠버리면은 이 면적이 그 깊은 숲이 굉장히 줄어버려요. 줄어버리고 또 이 집단이 얘들하고 여기 있는 집단하고 여기 있는 그 개체군하고 여기 있는 개체군하고 교류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도 확 줄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여기 뭐 수식 계산도 있는데 수식 계산 안 해도 우리가 좀 뻔히 보이잖아요, 눈으로. 그렇죠? 네. 예전에 그런 다큐도 있었어요. 이 도로랑 뭐 고속도로랑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네. 그 우리나라 이렇게 단편화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숲이 분명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숲에 사는 대형 동물들 노루나 뭐 맞아요. 노루나 뭐 이런 예. 애들 유전적 다양성을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단순하더라.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얘들한테 어떤 멸종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네. 뭐 옆 동네의 짝을 못 만나니까 가족 안에서 계속 근친이 일어나는 그렇다더라고. 네. 그럴 거야 아마. 예. 이런 게 이제 또 큰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뭐 이렇게 하나씩 해봤어요. 이제 남획으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동물 중에 하나가 요 고래죠. 그렇죠. 특히 뭐 폭염 계속하는 그 옆 나라가 있어갖고 좀 이렇게 그러게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방사능 물질도 흘려보내고. 일일이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될것 네. 같아요. 참. 네. 자, 그리고 요 이제 우리나라 뉴트리아 외래종이죠. 외래종. 예. 외래종. 외래종은 외래종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이게 금방 또 적응하더라고요. 어쨌든 얘들은 생물이다 보니까. 예. 또 이게 또 신기한 게 외래종이 잘 적응하면 다양성이 높여지는 것 같아. 뉴트리아가 네. 뭔가 기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뉴트리아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삭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맞아. 뉴트리아를 잡아먹는구나. 네. 뉴트리아가 먹이가 되는구나. 맞아. 본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헷갈려서 칡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고양이 비슷한 그 네. 살쾡이. 삭이 되게 양이 늘었다. 어. 개체 수 엄청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면 그 뉴트리아는 기여하는 별근이 있네요. 네. 그 뉴트리아도 생각보다 많이 잡히고 그 개체 수가 어느 정도에서 더 이상 예.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늘어났던 게 제가 예전에 그 낙동강변에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진짜 그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풀숲에서 뭐가 우르르 막 뛰어다녀요. 진짜 뭐가 덩치는 커요. 최소 고양이 이상이에요. 근데 그게 막 진짜 무섭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좀 많긴 많았나 네. 봐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환경 오염의 사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대기 오염을 이렇게 빡 다 굴뚝에서 대기 오염하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더럽죠. 자, 이런 거 되면 생물이 살 수가 없죠. 또 대기 오염으로 지유류 같은 거 도시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 떼죽음 같은 사건 같은 거 많이 있고 뭐 옛날 낙동강 또 아시니까 뭐 페놀 방류 사건 옛날에 너무 옛날인가요? 이번에 뭐 영어 토익반 뭐 이런 영화에서도 그 페놀 방류 사건 이제 다룬 거 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신영 알아서 요새 영화 보러 갈 수가 저희 없으니까. 태어나기 전에 아마 있었던. 네, 그래서 요새 나온 영화를 제가 그때 배경으로 한 90년대 배경으로 한. 네. 그렇구나. 예,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 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호구역, 그 생태 보호구역 지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식 단편화를 조금 그래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생태 통로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만든다 그래요. 가끔 보면 있죠. 에코브릿지 막 해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 보면은 이렇게 저는 서울에 사니까 이제 낙성대에서 사당 가는 길에 여기 맞아요. 하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런 것도 있네 하면서. 사람도 지나다닌단다. 어떤 분이 그 걸어서 낙동 한강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아, 지나다니. 근데 그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던데 그 높이가. 네, 그렇고요. 자, 남획을 막기 위해서 이제 멸종위기종의 국제 교역에 대한 협약 이런 것도 체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상아 같은 거 거래되는 상아 때문에 코끼리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코끼리 그 상아 같은 거 거래 원래 금지돼 있죠. 거래하면 불법이죠. 그리고 멸종위기종 막 예쁘다고 막 뭐 제 집에서 내가 뭐 호랑이를 키우고 싶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 외래종 도입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잘 외래종을 도입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근데 이게 그 목재나 막 이런 거 수입하면은 또 방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방역 제대로 하기 쉽지가 않죠. 어쨌든 근데 옛날에는 일부러 막 그 우리나라 수산물 다양화한다고 막 그 베스 막 이런 거 풀고 이랬잖아요. 베스랑 블루길 이런 거 풀고. 그거 장난 아니죠. 예,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그런 거는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 그때는 이제 아예 정책적으로 그냥 그 일부러 들여오고. 예, 일부러 들여왔잖아요. 예. 그런 건 그래도 많이 지금은 많이 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외래종이 안 좋다는 거 많이 알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야생동식물 사라진 야생동식물을 다시 복원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반달가슴곰 복원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따오기라든가 뭐 이런 거 복원하고 있고. 맞아요. 예, 정자은행이 아니라 종자은행. 예, 종자은행 그래서 네. 예, 그 씨앗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나라 저도 종자은행이 있어요. 그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이렇게 해서 종자은행 같은 걸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우리 자체도 살아갈 수 있다. 예, 이런 교훈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름다운 우리 강사입니다. 하여튼 노래를 하나 틀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편집하거든요. 예.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생명과학 여러분들도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생명과학원 아주 흥미로운 학문이었죠. 자, 여러분들 생명과학원 계속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디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밑에 있긴 하잖아. 들어가 있어. 깜짝. 놀랬다. 위에 진짜 조용했거든요. 위에 조용해가지고 밑에 있었어요. 그렇죠. 더빙 나 제가 그 사실 통합과학 녹음하다가 녹음을 잘못한 거야. 네. 어떻게 했냐면은 태양계에서 에너지를 내는 게 태양이다 이렇게 되는데 태양계에서 개를 뺀 거야. 태양에서 유일하게 에너지를 스스로 방출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이렇게 이상된 거야. 그래서 바로 이제 지원대 다시 녹음하기가 좀 그래갖고 이제 인공지능 목소리를 집어넣었어. 태양계. 태양계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를 다. 태양계 자체를